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유럽으로 가던 미국 수송선들은 악명 높은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들에게 계속해서 격침당하고 있었다. 미 해군은 긴급하게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독일군에게 노출되지 않고 함대를 이동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미 해군은 투명한 배를 만드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실험은 필라델피아 해안에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필라델피아 실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형광등을 개발한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계획을 입안하였고 컴퓨터 이진법을 최초로 개발한 폰 노이만, 20세기 최고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등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 실험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에서 시작한다. 통일장 이론이란 우주의 빅뱅과 함께 나누어진 우주의 4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같은 근원에서 시작했다는 물리학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은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힘인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시키려는 시도였다. 즉, 강력한 전자기장을 낼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물체 주변에 빛을 굴절시켜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원리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수백만 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테슬라의 테슬라 코일이었다. 하지만 1942년 계획 착수 단계에서 테슬라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해 주장하며 실험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 실험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전시 상황이었고 불리하게 전시를 이끌고 있던 상황이라 테슬라의 주장은 묵살되고 만다. 그 후 테슬라는 전쟁 기위부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프로젝트에서 퇴출되었고 얼마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는 1943년 1월 7일 뉴욕의 한 호텔 방에서 86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그 직후 FBI가 그의 실험 노트와 문서들을 모두 압수했다. 이후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폰 노이만이 주도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1943년 7월 22일 오전 9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해안가에 있는 해군 조선소기지에서 최초의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된다. 미 해군의 군함 엘드리지호에는 엄청난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전기와 변압장치들이 실렸고 사람이 타고 있는 군함이 보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선원과 기술자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 실험에 대해 선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임했다고 한다. 테슬라 코일을 작동시켜 1500억 볼트의 전류가 흘러나오자 엄청난 양의 전자기장이 군함을 감쌌고 곧이어 매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불현듯 녹색 안개가 발생해 함선 주위가 자욱해지더니 안개와 함께 엘드리지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약 15분 후 발전기를 중지시키자 다시 녹색 안개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가라앉으면서 사라졌던 엘드리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함선에 타고 있던 과반수의 사람들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방향 감각 상실, 이명현상 등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실험 참가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선원들을 모두 교체시키고 10월 28일 오후 5시 15분 2차 실험에 들어간다. 실험 방법은 1차 때와 같은 조건으로 동일했으나 결과는 사뭇 달랐는데 발전기가 돌아가자 이번에도 강력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며 짙은 녹색 안개가 배를 통째로 둘러쌌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파란색 빛이 번쩍 일더니 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과학자들과 실험을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엘드리지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당황해하며 다급히 배의 행방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엘드리지호는 필라델피아에서 남쪽으로 400km나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주의 노폭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엘드리지호가 노폭항에 도착했을 때는 필라델피아에서 사라졌던 시간보다 10분 더 이른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여행과 순간 이동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인데 시간 여행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엘드리지호는 20분 후, 그러니까 사라진 지 10분 만에 필라델피아에 다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다시 나타난 엘드리지호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원래 엘드리지오 안에는 176명의 선원과 5명의 과학자,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다시 나타난 배에는 불과 21명의 사람들만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181명의 승무원 중 120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40명은 방사능에 피폭돼 죽거나 감전과 화재로 사망했는데 5명은 기이하게도 신체 일부가 벽이나 기둥, 바닥 등 배의 철골 구조물과 융합되어 끔찍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었다고 하는데 금 속에 피부를 떼어낼 수 없어서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한다. 남은 생존자들 역시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분열증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런 참혹한 결과에 해군은 즉각 실험을 중단하고 관계자들의 입을 막는 한편 실험에 참가했던 대원들은 기억을 잃도록 세뇌하여 실험을 은폐하였다. 필라델피아 실험의 책임자였던 폰 노이만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며 엘드리지오는 완전히 개조시켜 전쟁 후 다른 나라로 이송되어 이 실험에 대한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을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게 했던 필라델피아 실험은 맨해튼 프로젝트급의 중요 군사기밀로 붙여져 오랫동안 숨겨져 왔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필라델피아 실험을 목격했거나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거나 아예 모순되는 주장이 수없이 제기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장에서 일치하는 것만을 추린 것이다. 처음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56년 천문학자이자 UFO 연구가인 모리스 제섭이 카를로스 아인데라는 사람의 주장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서 소개되었다. 1955년 모리스 제섭은 미확인 비행 물체와 그에 사용된 듯한 이질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UFO 사건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그 책에서 그는 UFO 추진 시스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하며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통일장 이론에 기반한 반중력 장치와 전자기력 장치가 로켓 추진 장치보다 낫다고 추론했고 책은 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외계인을 믿는 실제 과학자가 책을 썼으니 관심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한 목격 사례와 새로운 이론에 대한 편지를 썼고 팬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6년 1월 모리스 제섭은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카를로스 아이엔데라는 사람에게서 온 그 편지에는 1943년 10월 28일에 미 해군이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테슬라의 원리를 이용하여 투명 군함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당시 상선 앤드류 프루세토에서 근무하면서 노법강 근처에서 녹색 안개에 휩싸인 엘드리지오가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 선박은 몇 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는 그 근거로 자신의 선원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술집에서 선원들이 서로 싸우다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한 결과 필라델피아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실험의 결과를 지적하면서 제섭에게 미확인 비행 물체의 부상에 대해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고 제섭은 1956년 아이엔드의 주장을 글로 써 소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엔드의 편지는 정말 기이했는데 그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글은 두서없고 이상했으며 거의 비논리적이었다. 아이엔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험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썼는데 그는 한 선원이 그의 가족 앞에서 방벽을 통과해서 사라져버렸으며 선원들 중 2사람은 불길에 휩싸여 18일 동안 탔다는 증언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섭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고 그는 아인데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수개월 후 자신의 이름을 카렐런이라고 바꾼 남자로부터 제섭이 요구한 것을 제공할 수 없으며 최면수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황당한 편지를 받고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편지 왕래를 중단한다. 그리고 1년 후 1957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해군의 부서인 해군연구소 ONR에서 해피 이스터 즐거운 부활절 보내세요라고 적혀있는 익명의 소포를 한 통 받는다. 황색 봉투 안에는 책의 여백이 주석으로 빽빽하게 차있는 제섭의 책 UFO 사건이 들어있었는데
3가지 색상의 잉크와 다른 필체로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총 3명의 주석을 단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중 1명의 이름은 제미였고 해군 연구소는 나머지 2명에게 미스터 A, 미스터 B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들은 서로를 집시라 불렀으며 미국 정부가 통일장 이론을 통해 외계 기술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제섭의 UFO 연구가 외계 기술에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내용도 몇 가지 있었다. 오웬알은 책을 보낸 사람이 작가인 제섭이라고 믿었기에 그를 알링턴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주석이 달린 책을 보여주었다. 제섭은 즉시 앨런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앨런이 다양한 색의 잉크를 사용하여 3명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후 오웬알의 소포를 보낸 사람이 앨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앨런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연구소가 이러한 주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남는다. 필라델피아 실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왜 해군 연구소가 굳이 이 책에 관심을 가졌을까? 앨런은 자신이 목격한 것이 실제라고 증명하려고 계속 애썼지만 모리스 제섭은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작가로서의 그의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책이 놀라운 인기를 끌었지만 그가 쓴 2번째 책은 잘 팔리지 않았고 3번째 책은 완전히 망해서 출판사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그래서 제섭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그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앨런의 주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사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1958년에 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친구인 아이반 샌더슨에게 주면서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불안한 어조로 부탁했다고 한다. 그리고 1959년 4월 19일 제섭은 그의 친구 맨슨 발렌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발렌타인에게 자신의 연구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했으며 다음 날 그를 직접 만나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날인 4월 20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자동차 배기관에 꽂힌 호스가 차 뒤 유리창으로 연결돼 차 안을 유독가스로 채웠고 수건으로 창문의 틈을 막아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였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부검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삶을 끝내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우울증을 꼽았는데 잇따라 책이 팔리지 않으며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거부당하고 1958년 부인이 사망하자 뉴욕으로 여행을 갔고 플로리다로 돌아온 후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자 우울증에 걸려 불안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제섭의 죽음은 분명 의문으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알아낸 사실들로 인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한다. 정말 그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누군가에게 제거당한 걸까? 이에 대해 앨런은 강력히 이를 비난했고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카렐런은 오웬알의 두 해군 장교와 함께 주석이 달린 제섭의 저서 UFO 사건을 재출판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고 1965년 빈센트 가디스라는 사람이 버뮤다 삼각지대, 아틀란티스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지 않는 지평선, 바다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 앨런이 말했던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내용도 담으면서 대중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 1969년에는 카렐런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들이 모두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 카렐런은 필라델피아 실험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항공현상 연구기구에 시인했는데 거짓말을 한 이유로는 제섭에게 겁을 줘서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통일장 이론에 대한 연구를 못하게 하려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1979년 그는 다시 자신의 자백을 철회하고 필라델피아 실험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1980년 10월 페이트라는 잡지에서 로버트 고어만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카렐런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하지만 아직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1988년 한 남자가 새로운 증언과 함께 나타났는데 그는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잊도록 세뇌당했고 1984년에 개봉한 영화 필라델피아 실험을 본 후에야
기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하버드 대학 출신의 물리학자 알비렉이었다. 알비렉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칼 앨런과 달리 1943년 7월 22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실제로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가해 엘드리지호에 탑승했었다고 하는데, 엘드리지호에 탑승한 후 갑자기 엄청난 섬광과 충격파가 전해지면서 그는 곧바로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알비렉은 다시 깨어날 수 있었는데, 그가 깨어난 곳은 미래 세계였다. 그는 1984년, 2137년, 2749년 3시간대에서 살다가 왔으며, 이후 필라델피아 실험은 몬탁 공군기지에서 공간 이동과 시간 여행을 연구하는 몬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에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자 미 해군에게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해군 당국은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없고 배가 사라진 적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엘드리지호의 일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엘드리지호는 1943년 2월에 건조되어 1943년 8월 27일에 취역했는데, 9월까지는 뉴욕항에 정박해 있었으며 1946년까지 각지를 돌아다니며 호위 임무로 활약했다. 그러다 1951년에 제적되어 군사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리스에 인도되었고 1991년에 고철로 처분되었다. 그리고 엘드리지호의 항해 기록은 다른 함선들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필름에 보존되어서 누구나 복사 열람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1943년에 필라델피아에 들렀다는 기록은 없다. 게다가 실험 날짜로 추정되는 1943년 10월 28일에 엘드리지호의 항해 일지에 따르면 엘드리지호는 바하마에서 수색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군다나 칼 앨런이 근무했다는 앤드류 프루세토는 10월 25일에 노폭항을 출항했고 그 후에는 계속 지중해에서 활동했다. 앤드류 프루세토에는 40명 이상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지만 칼 앨런 이외의 승무원들 중에는 노폭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1943년 당시 미 해군에서 어떤 실험을 하기는 했었다고 한다. 그들이 연구하고 있던 것은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자성 추적 유도어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었는데, 선체를 커다란 케이블로 감싸 일정한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상쇄시키려 한 실험이었다. 이는 자기장 상쇄의 일명 비가우싱이라고 불리며 이후 더욱 발전되어 핵잠수함에 전류를 흘려 자성을 중화시키는 기술로 발전한다. 오늘날 이 기술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수많은 해군에서 잘 사용하는 기술인데, 엘드리지호가 노폭항에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실험 장소는 필라델피아가 아니었으며 노폭항 가까운 어딘가에서 실험하고 해군의 비밀 수로를 통해 노폭항으로 이동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 해군의 주장이다. 또한 승조원들이 우리 배는 지금 실험 중이다. 배에 전기를 흘려서 안 보이게 한다. 라고 술집에서 떠들어댄 것이 와전되어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 해군 나름대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건이 잘못 부풀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음모론자들은 극비 실험이었기에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며 정부에서 정보를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별의별 실험을 하며 그 대부분이 비밀리에 행해진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194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사건, 필라델피아 실험. 하지만 주로 실험에 참여했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언만 있을 뿐 증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잘 짜인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일까?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008년 7월 12일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몬탁 해변을 산책하던 제나 휴이트와 3명의 친구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괴생명체의 사체를 발견한다. 제나 휴이트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바닷물에 의해 잔뜩 부른 상태였지만 외관만큼은 뚜렷했다. 이 괴생명체는 여러 동물을 합쳐놓은 듯한 기괴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60에서 80cm 정도로 개 또는 너구리와 비슷한 크기의 쥐를 닮은 얼굴, 독수리 부리와 흡사한 입, 멧돼지처럼 날카로운 송곳니가 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손 모양과 유사했으며 피부는 물개처럼 매끈했다.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곧 각종 언론에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동물의 종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발견된 해변의 이름을 따 몬탁 괴물로 불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몬탁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몬탁 괴물이 돌연변이 짐승이거나 아직 목격되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했다. 처음 언론에서는 이 괴생명체가 껍질이 벗겨진 거북이, 개 또는 커다란 설치류의 사체라고 추측했는데 스토니브룩 대학의 해양생물자원연구소장인 윌리엄 와이즈는 너구리라고 하기에는 다리가 몸에 비해 너무 길며 바다거북이라고 하기에는 모피와 이빨이 있고 얼굴이 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개라고 하기에는 눈두덩이와 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즈는 바다에서 부패된 병에 걸린 개 또는 코요테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고생물학자 데런 나이시는 이빨 상태와 해골 모양, 앞발을 보고 괴생명체는 너구리라고 결론지었다.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털과 살점 일부가 제거되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이시는 사체와 너구리를 겹쳐놓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리가 너구리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신비동물학자 로렌 콜먼,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프 코인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몬탁 괴물의 정체를 부패된 너구리라고 봤는데 몬탁 괴물이 발견된 지 2달 후인 2008년 9월 몬탁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남성이 나타났다. 몬탁 괴물이 발견되기 2주 전 이 청년은 몬탁 해변의 동쪽에 위치한 쉘터 섬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너구리의 사체를 발견한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너구리의 사체를 수습해 바이킹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하는데 바이킹 장례란 사체를 소형 선박에 태워 불을 붙인 후 바다에 띄워보내는 장례 방식을 말한다. 청년들은 너구리 사체를 유아용 튜브에 싣고 불을 붙여 바다로 띄워보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들이 불태운 너구리의 사체가 몬탁 괴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 방송사를 통해 당시 찍어둔 사진을 공개했고 그렇게 몬탁 괴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는데 몬탁 괴물은 너구리의 사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으며 이후 2009년 4월, 5월, 9월, 10월에도 몬탁 괴물의 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몬탁 괴물이 몬탁 프로젝트라는 비밀 실험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비밀 실험을 폭로한 몬탁 프로젝트의 저자이자 전기 기술자인 프레스턴 니콜스는 자신이 1980년대 몬탁 프로젝트의 실험자로 참가했으며 몬탁 괴물은 몬탁 프로젝트 실험 도중 잘못 변형을 일으켜 괴이한 형체를 가지게 된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스턴 니콜스의 주장에 따르면 몬탁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아인슈타인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총동원하여 비밀리에 추진한 필라델피아 실험의 후속 연구라고 한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미 해군이 독일군에게 군함이 포착되지 않기 위해 군함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실험이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군함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푸른 섬광과 함께 공간 이동을 하고 참가한 승무원의 대다수가 실종 혹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사망자 일부는 신체의 일부가 선박의 철판 등 구조물에 박힌 채로 나타났다. 즉, 선박의 순간 이동 현상이 일어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선박 구조물과 승무원이 뒤섞여버린 것인데 이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미국 정부는 실험을 은폐하고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 필라델피아 실험을 계승한 몬탁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몬탁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으로 증언한 사람은 알비렉이었다. 알비렉은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난 하버드 대학 물리학 박사이며 전기공학 분야 전문가로서 1943년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던 비밀 실험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1984년에서는 며칠, 2137년에서는 약 6주간, 그리고 2749년에서는 약 2년간 살다 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후 필라델피아 실험은 몬탁 공군 기지에서 공간이동과 시간여행을 연구하는 몬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는데, 그리고 1992년 프레스턴 니콜스가 몬탁 프로젝트라는 책을 낸다. 1942년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쪽 끝자리에 위치한 몬탁 해변에는 몬탁 공군 기지, 일명 캠프 히어로라 불리는 군사기지가 들어섰는데,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바다를 통해 각종 장비를 들여오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캠프 히어로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높이 약 25m, 무게가 80톤에 달하는 초대형 레이더들이 설치되었는데, 당시 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시하는 반자동 방공망의 일환으로 이 레이더 기지를 활용했다. 프레스턴 니콜스에 따르면 이 기지에서 시공간 이동 실험, 인간의식 통제 실험, 유전자 조작 실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는 몬탁 공군 기지 아래에 있는 D1 베이스라 불리는 지하 4층 규모의 실험실에서 실행되었으며, 이 실험에는 같은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도 참가했다고 한다. 당시 레이더 기지에서는 400에서 425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했는데, 통상 410에서 420MHz 대역의 주파수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 이동 연구가 진척되어 화성 지구 간 스타게이트도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캠프 히어로는 1981년에 문을 닫았지만 폐쇄된 이후에도 신규 전화선과 고압선이 기지 내에 설치되었고, 고급 군용 전자장비가 이곳에서 테스트되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 폐쇄된 시설에서 사용한 고압선은 기가와트 단위로 판명되었는데, 이것은 작은 도시 하나를 환히 밝힐 수 있는 용량이다. 게다가 1984년에는 공원용지로 뉴욕주에 기증되었는데, 이 땅의 어떤 부분도 공원으로 재단장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입구를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인근을 배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 들어서게 된 사람들은 1급 비밀 지역을 침범했으므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하는데, 니콜스는 몬탁 프로젝트 실험 중 몬탁 괴물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간 이동 실험 도중 동물의 신체가 변형되는 경우이다. 공간 이동 실험은 신체가 분자 단위로 해체되었다가 다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분자가 해체되었다가 다시 결합되는 과정에서 뒤섞여 이상한 형태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순간 이동에는 성공했으나 실험자들이 끔찍한 인체 변형을 일으켰던 필라델피아 실험처럼 몬탁 괴물 역시 이러한 순간 이동 실험의 과정에서 나온 생물체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임의로 만들어낸 경우이다. 1954년 구소련이 개 2마리를 하나의 몸에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여러 동물의 부위를 하나씩 합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몬탁 괴물을 너구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프레스턴 니콜스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캠프 히어로는 2002년 공원이 되어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몬탁 프로젝트는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실험의 후속 실험으로 시공간 이동, 마인드 컨트롤, 유전자 조작 실험이 행해졌다는 몬탁 프로젝트. 몬탁 프로젝트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직도 몬탁 프로젝트와 같은 비밀 연구가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1927년에 태어난 알비렉은 하버드 대학 출신 물리학자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미 해군이 배에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내 투명한 전함을 만드는 필라델피아 실험을 진행했고, 그 비밀 실험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배에 탑승한 후 실험이 시작되자 엄청난 섬광과 충격파가 전해지면서 곧바로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깨어난 곳은 2137년의 미래였는데, 그는 1984년에서는 며칠, 2137년에서는 약 6주간, 그리고 2749년에는 약 2년간 살다 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후 필라델피아 실험은
몬탁 공군기지에서 공간이동과 시간여행을 연구하는 몬탁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자신도 그 실험에 참가했으며 모든 것을 잊도록 세뇌당했다고 하는데 그는 1988년 1월 영화 필라델피아 실험을 본 후부터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최면 치료를 통해 완전히 기억을 되찾고는 1990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책으로 출판하게 된다. 그가 본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의식을 잃은 알비렉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그가 눈을 뜬 세계는 1943년과는 많이 달랐는데 벽에는 벽걸이 컬러 TV가 걸려 있었고 방영되는 것은 뉴스와 교육 프로그램뿐이었다. 창밖에는 기하학처럼 생긴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었고 그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하늘을 재빠르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지금이 2137년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는 병원에서 6주 동안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받았으며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진동과 빛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매우 진보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의 커다란 기후 변화가 찾아오면서 지구의 곳곳에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바다에 잠겨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도시가 거의 없으며 국경이나 정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세계 지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2137년의 세계 지도를 본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수중에 잠겨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플로리다는 손잡이 부분만 남을 만큼 줄어들었고 애틀랜타는 바다에서 불과 3km밖에 되지 않았다. 시카고, 뉴올리언스, 샌디에이고와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사라졌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오데오는 하나의 거대한 수역이 되었으며 미시시피강은 넓어져 가장 좁은 곳이 48km에 달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와 아일랜드 일부를 제외하곤 영국의 대부분이 사라졌고 스위스의 일부 지역도 물에 잠겨버렸다.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미래의 미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이었으며 전 세계의 인구는 3억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때 한 전쟁이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사이에서 발발한다고 하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세 차례의 핵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해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면서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해 미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미래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더 이상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는 사라졌고 지역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며칠 이내에 방사선 피해나 핵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 남은 방사선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알비렉은 어느 날 병원 부지를 걷던 중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하며 다시 한 번 더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동한 곳은 2749년의 미래 세계였다. 미래에는 엄청난 자외선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돔으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지상 도시뿐만 아니라 반중력 기술을 사용한 공중 도시에서도 살고 있었는데 공중 도시는 하늘 위로 4km 이상 떠 있었으며 지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다. 또한 지구 반대편으로 몇 초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운송 수단이 개발되어 자신이 원하는 지구 이곳저곳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편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세 개의 국가는 모두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련의 자치도시 국가에서 살았는데 이 도시 국가에는 선출된 정부가 없었으며 각 도시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거대한 수정 구조의 인공지능 컴퓨터로 운영되었다. 컴퓨터 시스템이 지구상의 모든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조차 없고 화폐와 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도, 사기 같은 흉악한 범죄도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일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나 여가 생활에 몰두하는 등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갈등이 사라져 군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시에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는 무기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과거에도 외부의 침략은 없었으며 알비렉이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침략 같은 위협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평화로운 세계였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타임머신 기술이 있었지만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는데, 알비렉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을 받아 타임머신을 이용해 원래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알비렉은 결국 과거로 돌려보내졌지만 바로 자신이 왔던 시대로 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1984년에 며칠 머물렀다가 원래의 시간대인 1943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알비렉이 보았던 미래의 모습은 지금에서야 상상하기 쉽지만, 그가 책을 썼던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나 자외선의 위험,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시대였다. 시간여행자 알비렉. 그는 정말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고 온 것일까? 그는 2011년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그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볼 수 없다. 알비렉이 보았다는 미래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일까?